반갑습니다. 재정학 14장 소득 분배 및 사회 보장 같이 볼게요. 이론적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소득 분배에 관해서 볼 건데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소득 재분배로 인한 왜곡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 공급의 변화량이 크지 않죠? 따라서 왜곡이 적습니다. 롤스의 최소극대화 기준을 나타내는 사회 무차별 곡선은 L자 모양을 띠고 있죠. 노직은 극단적 자유주의자인데요. 개인들의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소득 분배 상태를 교정하는 것보다 그 분배 상태가 형성되는 과정을 더 중시합니다. 과정이 공정했다면 소득 분배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서 도출된 사회 무차별 곡선은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원점에 대해 더욱 볼록한 모양을 갖죠. 쿠즈네츠의 U자 가설은 세로축의 소득 분배를 균등도를 가로축의 경제발전 단계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을 표시한 평면에 설명하게 됩니다. 세로 균등도, 가로축의 경제발전 단계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을 표시합니다. 이게 U자 형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쿠즈네츠의 U자 가설. 소득 재분배와 사회후생에 관해서 볼게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에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는 사회의 총 효용을 증가시킵니다. n분의 1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있었죠.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롤스의 견해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에 의해 사회후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 무차별 곡선은 L자형으로 표시됩니다. 애킨슨 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해서 불평등도를 계산한 겁니다. 공리주의적 견해는 개인 간 효용 비교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고요. 이 말은 즉 기수적으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효용 가능 곡선상의 점들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하고요. 분배의 정의 및 이론 보겠습니다. 평등주의적 정의 간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죠. 에즈워즈의 최적 분배 이론에서 전제된 가정 중 심각한 문제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겁니다. 에즈워즈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러너는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다르다 해도 모든 사람이 특정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균등한 분배가 최적임을 주장했습니다. 러너는 기대 효용 관점에서 균등한 분배 상태와 불균등한 분배 상태를 비교할 때 균등한 분배 상태에서의 기대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기대 효용은 불확실할 것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효용의 크기를 말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러너는 균등한 분배 상태에서의 기대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원초적 위치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 사회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전부 합친 후에 절반씩 나누어 가지면 사회후생을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가정이 있었죠.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해야 되고요. 만약 사람의 효용함수가 각각 다르다면 반드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반 나눠 가진다고 해서요. 이 사회에서는 소득 중간 계층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사회후생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룰스 주장 하에서는 최하계층의 변화가 생겨야 사회후생은 변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복권 당첨으로 부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사회후생은 불변이겠죠. 최하계층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불평등 발생의 원인과 대책 볼게요.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은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불평등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교육적 환경 차이, 경제적 환경 차이 등이 있습니다. 애킨슨 지수에서 소득 분배가 불균등할수록 균등 분배 대등 소득과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애킨슨 지수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여길수록 그 지수가 커지게 돼요. 블라인더는 실험 문제의 우선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경제 안정화 정책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보다 빈곤층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누진 세제와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분위 분배율 계산 한번 볼까요? 한 나라의 소득 분포가 제1 5분위 8%, 제2 5분위 10%, 3분위 4분위 5분위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 10분위 분배율 계산하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최위층은 1분위, 최고층은 10분위입니다. 하위 40% 소득을 상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을 10분위 분배율이라고 해요. 문제에서는 5단위로 나눴기 때문에 하위 40%는 1분위와 2분위가 됩니다. 그럼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을 합치면 18%고요. 상위 20%는 제5 5분위로 36%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8%를 36으로 나눈 거 0.5가 10분위 분배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불평등 지수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애킨슨 지수 있고요. 지니 계수, 달튼, 5분위 배율,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까지 나와 있습니다. 애킨슨 지수와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합니다. 애킨슨 지수 값은 불평등성에 대한 그 사회의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해서 계산되고요. 사회후생함수를 어떤 것으로 전제하는가에 따라서 애킨슨 지수의 값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계산 문제에 나오게 되어 나중에 한번 볼게요. 어떠한 사회후생함수를 전제하는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평등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고 했어요. 지니 계수도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데요. 10분위 분배율의 값은 2에 가까울수록 평등합니다. 지니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0에 가깝고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니 계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 격차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득계층이 아닌 사회 전체 값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니 계수는요. 달튼의 평등지수는 0에서 1의 사이 값을 가지고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지니 계수랑은 반대네요. 현실을 천국과 나눈 거예요.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1에 가까워지고요. 현실이 천국과 멀어질수록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5분위 배율은요.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입니다.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하고요. 10분위는 40%가 20%랑 나눈 거였죠. 10분위 분배율은 2에 가까울수록 평등합니다. 로렌츠 곡선 볼까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할 때 지니 계수는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이 이 균등 분포선과 가까워질수록 이 불균등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과 일치할 때 뭐라고요? 지니 계수는 0의 값을 갖는다고요.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눠 갖는 균등 분배를 평등한 소득 분배로 전제하고 있어요. 3개 이상의 로렌츠 곡선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면 동시에 분배 상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차하면 안 되겠죠? 로렌츠 곡선은 서술적 평가만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더 평등한지는 기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하위 소득자 부문의 곡선이 대각선에 가깝게 위치한 경우가 더 공평한 분배 상태인 것으로 해석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면 분석할 수 없게 돼요. 로렌츠 곡선은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을 말합니다. 그럼 로렌츠 곡선 분석 한번 볼까요? 자, 특정한 점에서 꺾이고 있어요, 지금. 그쵸? 곡선을 이루지 않고 특수한 점에서 꺾이고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구간의 계층 간 소득이 균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 계층 간 소득이 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후의 직선, 특정한 점 이후의 구간은 새로운 소득으로 균일합니다. 자, 새로운 소득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뜻은 두 가지 종류의 소득계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울기의 차이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커지고요. 저소득층의 인구와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지니 계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율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렌츠 곡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교차하고 있네요. 그렇죠? A의 지니 계수가 B의 지니 계수보다 큽니까?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 상태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로렌츠 곡선의 교차점에는 A와 B의 소득 점유율은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A의 로렌츠 좌표 중 20, 10이라면 인구 하위 10%가 전체 소득의 2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표시되는 건 전체 소득 %고요. 뒤에는 인구 하위 %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하위 10%가 전체 소득의 2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A는 B보다 중간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소득 편차가 큽니다. 더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요. 대각선으로부터 멀 경우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울기가 급할수록 소득 불균형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볼게요. 로렌츠 곡선의 경우는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죠. 애킨슨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요. 지니 계수도 0에 가까울수록 평등했습니다. 달튼의 평등 지수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있고요. 지니 계수가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 10분위 분배율은 뭐였죠? 최하의 40%와 최상의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었죠. 자, 여기 애킨슨 지수 계산 나왔네요.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고요.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Y1은 16, Y2는 4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후생함수는 곱하기네요. 그쵸? 약간 평등이에요. 자, 해답을 보면요. 16 곱하기 3이 64가 나옵니다. 불평등한 상태죠. 즉 80까지인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죠? 10이죠. 자, 애킨슨 계산해보면요. 1 빼기 이 불균등한 상태에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동일하냐 봤을 때 8이었죠. 그러면 1 빼기 8을 해주고 그거를 평균 소득과 나눠줍니다. 그럼 0.2가 나와요. 이건 곧 무슨 뜻이냐면 불평등한 상태의 소득 20%를 상실하더라도
남아있는 80%의 소득을 균등하게만 배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종전과 똑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애킨슨 계산의 뜻이기 때문에 풀이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불평등한 상태를 일단 계산해 봐요. 그리고 이걸 함수에 넣었을 때 몇의 소득만 있어도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80 가져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평균 소득은 10이었어요. 그러면 1 빼기 8 해준 다음에 평균 소득과 나눈 값이 애킨슨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지 않은 1.0에서 가장 행복한 10까지 나눠서 설문조사하고 있네요. 매년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2의 평균 행복 지수가 있고요. 2천만 원은 6, 3천만 원은 7의 행복 지수를 갖고 있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행복 지수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소득은 행복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 지수의 상승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죠. 이 뜻은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한번 볼게요. 저소득자의 정액 보조금을 늘리면서 고소득자의 한계 세율을 높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고를게요. 저소득자의 후생 증가하겠죠. 고소득자는 반면에 감소하겠고요. 저소득자의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대체 효과로 인한 고소득자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왜겠어요? 한계 세율을 높였기 때문이죠. 대체 효과로 인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겠죠. 소득 효과로 보면 증가하지만 초과 부담은 증가합니다. 한계 세율이 높아졌으니까. 선형소득 세제에 관해서 볼게요. 세제 1, 2, 3 있는데요. 역진세, 비례세, 누진세로 각각 나눠져 있네요.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커야 누진세가 됩니다. 세제 2하고 3은 동일한 한계 세율을 갖고 있죠. 0.15로. 세제 3의 경우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점점 작아집니다. 왜죠? 누진세는 평균 세율이 점차 상승하잖아요. 소득 탄력성은 한계 세율을 평균 세율과 나눈 건데 한계 세율은 일정하지만 평균 세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요. 분모가 상승한다는 건 소득 탄력성은 점점 작아진다는 걸 뜻하겠죠. 세제 1의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은 작습니다. 역진세이기 때문이에요.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크면 누진세고 작으면 역진세고요. 그렇죠? 1보다 크면 누진세였잖아요.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부의소득세가 근로의욕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의소득세, 보조금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부의소득세는 면세점 이하 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소득 효과를 발생시키고요. 부의소득세 부과는 면세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여가의 기회비용을 하락시킵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보조금이 감소하고요. 실질적으로 임금률 하락과 동일하게 돼요. 여가의 기회비용은 감소하겠죠. 우리도 이런 문제 많죠. 임대주택 공급하고 일정 소득 넘어가면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 소득 이상으로 벌려고 하질 않아요. 부의소득세를 부과하면 면세점 이하 소득계층에서는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랑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체 효과도 노동이 감소하고 소득 효과도 노동이 감소해요. 지금 이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면세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의소득세 제도에 관해서 볼게요. 부의소득세가 시행되면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부의소득세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적 후생 측면에서는 우월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만큼 조세환급 통해 지급하는 제도고요. 소득세 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결합한 것으로 소득세 체계 내에서 운영되므로 특수계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계 세율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고요. 조세함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한계 세율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면세점은 100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플러스 200이 되려면 소득이 1000이어야 되니까. y가 800이면 면세점 이하죠. y가 500이면 세후의 소득은 증가한다. 왜죠? 보조금 100을 더 받으니까. y가 2000이면 세금은 200이고요. 선형 누진세에 의한 조세 부담액 계산입니다. 자, 여기 소득세율, 정액 증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답으로 보면요. 선형 누진세 함수가 이렇게 제공되어 있었나 봐요. 여기에 소득 2천만 원 대입해 보면은 조세 부담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 함수 나와 있습니다. 함수 바꿔주면 마이너스 300 플러스 0.3y 나오게 되죠.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선형 누진세입니다. 평균 세율보다 한계 세율이 항상 높아요. 비례세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고요. 소득 공제액은 1000이고요. 세액 공제액은 300입니다. 단 부의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세액 공제액은 0입니다. 자, 음해소득세 여기 함수 나와 있습니다. T는 한계 세율, B는 소득 보장액, Y는 개인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면 T는 TB 빼기 TY가 되고요. 보조금 개념입니다. 음해소득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득 보장액은 50만 원, 개인 소득은 25만 원, 한계 세율은 0.5일 때 음해소득세액은 12.5만 원이다. 여기에 넣어보세요. 그럼 나오니까 소득 보장액을 높게 한계 세율은 낮게 설정하면 비효율성을 줄이면서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 보장액은 100만 원, 개인 소득은 25만 원, 한계 세율은 0.5일 때 최종 소득은 62.5만 원이 되고요. 자, 이거 계산해보면 음해소득세액은 37.5가 나오고요.
개인 소득이 25만 원이니까 최종 소득이 62.5가 되는 겁니다. 음해소득세제의 재분배 효과는 소득 보장이 클수록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선형의 한계 세율 구조를 가정할 경우에는 한계 세율이 인상되면 음해소득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점감 구간에서 발생하는 EITC 효과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EITC는 근로소득 보전 세제를 말하고요. 점감 구간은 근로소득이 상당 수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 보전 세제의 급여가 감소하는 구간을 말하게 됩니다. 즉 보조금이 감소하는 거고요. 대체 효과로는 노동공급 감소하고요. 소득 효과도 노동공급이 감소되네요. 그래프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았던 자의 노동공급 유인은 점증 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점증 구간, 보조금 지급의 소득 효과는 항상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요. 이 점증 구간은 대체 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점증 구간에서는 노동량이 늘어날수록 실질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없어요, 지금.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소득 효과는 항상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지만 이 점증 구간의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겠어요. 1,300만 원인 사람은 소득 효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평탄 구간에서는 항상 노동 공급이 감소합니다. 지금 1,300만 원은 평탄 구간에 있는 거죠.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없습니다. 점감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요. 5천만 원인 자는 이 제도의 시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700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혜택은 없어요. 가격과 현금 보조 방안에 대해서 각각 볼게요. 가격 보조의 경우 현금 보조에 비해서 X제의 소비량은 커지게 되고요. 가격 보조의 경우 현금 보조에 비해 보조금 수혜자의 후생 수준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조의 후생 수준이 더 높아요. 가격 보조를 하는 경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해서 X제의 소비량은 증가하고요. 현금 보조의 경우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X제의 소비량은 증가해요. 현금 보조도. 두 제야 간 상대 가격을 교란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회후생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요. 현금 보조일 경우에요. 그러면 바우처 정책 또는 현금 지급 정책 볼까요? 두 정책에서 저소득층의 예산선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우처 정책은 현물 보조로 보는 겁니다. 바우처 정책은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아껴진 돈으로 다른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우처 정책은 현금 지급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택 가능한 재화의 조합이 적습니다. 바우처 정책은 정부가 일종의 가부장적 역할을 해서 소비자 주권에 개입한 사례로 볼 수 있어요. 바우처 정책, 현금 정책 모두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 효과만 발생합니다. 가격 보조에 관해서 볼게요. 소비자에게 가격 보조를 하면 상품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가격 보조를 하거나 생산자에게 가격 보조를 하거나 소비 증대 효과는 동일해요. 가격 보조로 인해서 소비가 증대되어도 후생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격 보조는 초과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대체 효과가 발생해요. 상대 가격의 변화가 생기니까. 가격 보조는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하고요. 가격 보조는 상품 한 단위당 정액으로 보조하거나 가격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지출의 효과라는 거 한번 볼게요. 현금으로 주어지는 소득 보조는 수혜자의 소비 지출에 관한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정부 이전 지출의 목적이 특정 재화에 대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격 보조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되겠죠. 식품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현물 보조 프로그램 하에서는 식품에 대한 수혜자의 소비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증가한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예외가 있는데 재화가 열등제인 경우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게 되겠죠. 열등제라면요. 소비 감소폭이 현물 보조 양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전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은 대체 효과와 관련이 있고요. 가격 보조의 경우 정부는 소득 보조, 그러니까 현금 보조에 비해 적은 보조금 지출을 통해서 수혜자가 소득 보조와 동일한 크기의 효용을 누리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어요. 현금 보조가 가장 커요. 혜택은. 반대로 썼다면 가능하겠죠. 정책 목표가 개인들의 효용 증대가 있다면 가격 보조 정책보다는 소득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격 보조 정책은 어디에 효과적이라고요? 아까 위에서 특정 재화에 대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다면 가격 보조가 효과적이고요. 개인들의 효용 증대에 그 목표가 있다면 소득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정책 목표가 대상자의 식품 소비 증대에 있다면 가격 보조 정책이 소득 지원 정책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가격 보조 정책의 경우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고요. 소득 보조 또는 현금 보조는 소득 효과만 발생하죠. 가격 보조 정책이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 가격 구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량 보조의 형태, 현물 보조로 임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무주택자의 입장, 대형평수 주택 소유자 모두의 입장에서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면에서 더 열등합니다. 그러니까 정액 임대료를 주는 게 무주택자한테도 좋고 대형평수 주택 소유자에게도 좋아요.
식품을 정량 보조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식품을 정량 보조로 제공하는 것과는 동일한 효과가 있지 않아요. 같은 현물 보조인데도 불구하고요. 보조해주는 재화가 주택인 경우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 임대 아파트는 일종의 열등지 역할을 하게 되죠. 소득이 늘면 대형 평수로 이동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하는 교육바우처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저소득층 가구의 사립학교 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소득층 가구의 공교육비 지출과는 무관하고요. 개인들의 선호에 따른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교 간 경쟁이 가능해서 공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겠죠. 교육바우처의 효과였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국민연금 제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